예,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나오는 두 분이죠. 서정욱, 장은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 주요 소식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이 담화 내용 조금 더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그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오늘 재차 강조를 하면서 또 이제 정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조건부이긴 합니다만 좀 이 2,000명 규모도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연하게 입장을 보냈다. 이것이 이제 언론의 해석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까지는 이제 그 2,000명 정원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다. 그대로 이제 원칙대로 밀고 간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단서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 지금 이제 의료계에서도요. 예. 실제 그 신임 회장은 이제 500명, 1,000명 줄이 된다. 이런 데 주장도 하고 있고 통일된 몇 명인지 안이 없어요. 근거도 없고. 이래서는 이게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그 의료계가 답을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의사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회의를 하든 우리가 이제 이런 근거로 한 1,000명이 적합하다든지 이런 이제 그 먼저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시라. 그러면 이제 그 정부 정책은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이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된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이제 당내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 정원은 필요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27년 동안에 그동안에 성형외과나 또는 이제 피부과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간 의사가 몇 명입니까? 그 숫자만 채우더라도 이게 필수 의료 외과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모든 국민이 아마 공감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정원은 필요한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갑자기 얼마를 하는지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OECD 통계라든지 또는 이제 그 고령화 인구 추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의료 수요라든지 모든 걸 이렇게 종합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제말로 이제 그 사회적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필요한다 저는 봅니다. 정부 그다음에 의료계 그리고 이제 국민의 대표가 들어가야죠. 이래서 그 삼자가 대화하는 이런 이제 대타협 사회적 통합 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머리 맞대고 서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자는 겁니다. 예, 사회적인 대타협 그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장윤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야당의 반응이 나왔어요. 이제 의료 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네. 역시나 불통 정부다. 이런 비판의 입장을 냈더라고요.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아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형식 좀 아쉽습니다. 대통령이 거의 1시간 동안 일반 소통하고 기자들 어떤 질문 일체 받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게 긴급 현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 여론이 어떤지는 기자들을 통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저는 내용 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교적 유연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쉬운 점은 지금 논의할 시간이 아닙니다. 결단할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당장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 현장에서 진료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개원의들도 일주일에 40시간만 진료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대 교수들 줄사표 쓰는 거 사직한 거 계속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사들 직역에서 알아서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국민 생명권이 달린 문제니까요. 대통령이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그리고 태도와 입장을 오늘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이전 정부들이 다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다가 네.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 맡겨서 이제 다들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오늘 또 얘기한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대 증원이 이렇게 정부가 조건 없이 물러서면 또 자초하지 네.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그런 보세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2,000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미 지방대 중심으로 2,000명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산정도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원점으로 되돌리면 이게 국정 운영의 기조가 흔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지지해왔던 많은 분들이 마음이 이탈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출로는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것밖에 없는 게 지금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대생들 휴학했죠. 그럼 2,000명이 당장 내년부터 들어온다. 교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노식으로 계속 의료 현장에 의료 교육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2,000명과 관련해서 단 한 발자국의 어떤 물러섬도 없는 게 지금 답일지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조건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어제 이제 의사협회에서요, 서 변호사님,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대표가 모두 이 문제, 그러니까 여당 대표, 야당 대표까지 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같이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대타협 기구가 야당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을 저는 그래 말씀하신 봅니다. 거예요? 이제 정부, 그다음에 정치권, 그다음에 의료계, 그다음에 국민 대표도 저는 필요하다 봐. 이 국민이 당사자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거 비판할 때 아닙니다. 원래 민주당이 정원했었으면 이런 문제 없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의사들 반발에 정원을 못했잖아요. 그럼 이게 본인들이 반발에 못한 걸 부끄러워하고 이게 오히려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정부 대통령을 비판하면요. 그럼 이게 나중에 또 5년 뒤에 정권 바뀔 때는 본인들은 정원 안 할 겁니까? 그럼 이게 50년, 100년, 1000년, 만년 그냥 의사 수 그대로 둘 겁니까? 어느 정권이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책에 국민이 숫자 정원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국민이 찬성했잖아요. 다만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불안하고 불편해서 좀 이게 줄이라 이렇지. 실제 숫자를 국민 투표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게 2,000명 노는 게 저는 압도적이라 봅니다. 지금 따라서 이제 그 야당도 본인들도 이게 집권 여당이 된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의료계를 설득해서 돌파해서 정원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게 호재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이게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데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 더 들었는데 장 변호사님 좀 덧붙일 말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0년 동안 400명씩 연간 좀 차츰차츰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했었죠. 그때 코로나라는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관철이 못된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어떤 입장 내놨는지 짚어볼 필요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대 정원에 찬성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찬성하지만 다만 그 수치가 400명에서 500명 선.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도 민주당에선 내놨던 그 확정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발목 잡기 그리고 만약에 선거에 활용한다라고 인상을 준다면 저는 오히려 역풍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어제 그 윤 대통령 부활절 예배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정부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해서 오늘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 당내에서도 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위기론이 더 크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더 흉악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나라 망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남는 건 피눈물 뿐입니다. 예, 서정훈 변호사님, 이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의 이제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서 이제 지금 좀 선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좀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을 좀 써서 이런 회견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 시간에 그 지역 주민들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운동에 열심히 뛰어야지 서울까지 올라서 이제 대통령 비판하면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저는 왜 대통령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민주당 후보가요, 자기 지지율이 안 논대서 이재명 대표를 탓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국민의힘 후보가 자기가 불리하다 해서 대통령 탓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대통령 탓하거나 이재명 대표 탓할 것 같으면 그 정당의 공천을 받지 말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심판을 받든지, 어떻게 저는 대통령을 공격을 통해서 본인이 좀 이게 선거운동을 해본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저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이분이 아마 이제 그냥 밀항에 있었으면 컷오프 됐을 저는 가능성이 높다 봐요. 중진 물갈이로. 그래도 이게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김해로 가서 한번 이게 해보라. 그렇다면 이게 더 열심히 뛰고 중진답게 해야지, 오히려 이게 내부 분란을 일으킨다?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 봅니다. 이거 심각한 저는 해당 행위로 봐요. 이 정도라면 이게 다른 지역까지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다른 후보들까지. 우리 대표적으로 원희룡 후보 한번 보세요. 원희룡 후보가 뭐 엎치락 오차범위 갔다가 또 이게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여러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대통령 욕하는 거 봤습니까? 대통령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본인의 힘으로 죽기 살기로 본인이 선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 탓을 왜 합니까? 저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장동혁 사무총장도 뭐 민심을 앞으로 더 이렇게 전달을 하겠다, 용산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취지는 공감하지만 어쨌든 조금 그 수위가 지나쳤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 공개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그 수위는 말할 것도 없는 게, 보십시오. 내각이 총사퇴하고 대통령실이 총사퇴해라. 그러면 이게 헌정 중단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선거에 지면 의원들도 총사퇴래요. 그러면 이게 선거 불복 아닙니까? 아니 선거 졌다고 100여 명 됐다, 의원들이 100명이 다 사퇴하면 이게 국회가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야당 100%로 국회 운영이 됩니까? 주장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내용 수위도 잘못됐고 무엇보다 이 중요한 시간에 서울까지 와서 대통령 비판에 하려는 그것도 잘못됐다 봅니다. 자, 조혜진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 매우 부적절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죽하면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부울경 지역에 경남 김해 을에 출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PK는 민주당에서는 양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주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국민의힘에서도 분류하기는 어려운 지역인 것도 맞죠. 지금 여러 언론에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는 겁니다. 후보로 당의 어쨌든 결단을 수용해가지고 비교적 험지로 가신 분 아닙니까? 본인이 몇 선을 다졌던 지역구도 포기하고 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치하가 돼야 되는데 현장에 가봤더니 지역에서 유권자들 만났더니 좋지 않은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아우성인 겁니다. 그걸 누구만 모른다는 상황인식이 있느냐? 대통령실만 모른다는 상황인식 때문에 이런 충정에서 비롯된 고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어떤 선거 캠페인 합니까? 대통령과의 직간접적인 인연을 조금이라도 강조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를 드러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드러내면 본인 선거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정권 심판론이 이 현장에서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 결과는 내각 총사퇴하거나 아니면 참모들이 물러서는 게 그동안 봤던 관행인데 그걸 이후에 할 것이냐? 그러지 말자. 국민들께 무릎 꿇으라는 말이 얼마나 절실한 호소겠습니까? 심지어 정운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삭발을 했습니다. 함거에 본인이 올라탔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의미였습니다. 최소한이라도 이런 자당내 후보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예, 조혜진 의원의 기자회견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까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선거운동에 돌입하자마자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 화성을의 공영훈 후보,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매입한 이 과정에서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부동산을 당시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서울의 양분남 후보 또한 재개발 호재가 있는 수억 원대 한남동 단독주택을 20대의 두 아들에게 증여했고 소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서 증여세를 내준 걸 두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영훈 후보와 양부남 후보 모두 아빠 찬스 비판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다만 양문석 후보는 편법 대출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 공천관리위와 중앙선거관리위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는 의혹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 여쭤보죠. 자,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제 공영훈 후보는요, 뭐 샘표 시멘 레미콘 이전이 그 지역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이제 내부 정보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 팔은 사람은 왜 팔았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 팔은 사람들이 팔고 나서 5년 동안에 113% 올랐대요. 그 전에 5년간은 8% 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파는 사람이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데 왜 싼값에 팔았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이게 변명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젠가는 이전하겠지만 언제 이전할지 모르니까 못 기다리잖아요. 이게 5년 뒤에 할지 10년 뒤에 할지. 그런데 공영훈 후보는 몇 달 뒤에 하는 걸 알았잖아요. 이게 의혹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 양부남 후보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제 그 일단 재개발 호재가 있는 한남동이 유명한 이게 투기지더라고요. 이런 이게 집을 본인은 거주 목적으로 샀다 하는데 2004년인가 샀더라고요. 그다음에 19년에 정리했어요. 그럼 이게 10몇 년 동안 왜 거주 안 합니까? 실거주 목적이면 이거는 이게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가 보이고, 무엇보다 정려세를 이게 또 대납했잖아요. 공영훈 후보는 이게 2번 세금 냈어요. 정려세까지. 근데 이분은 정려세까지 대납해주면 그게 또 정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 포탈 이 부분. 따라서 이제 그 미리 재개발된 걸 정리할 때는 이게 싸게 정리하거든요. 나중에 오르면 아들한테는 엄청난 차이가 가는 거죠. 앞으로 이게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라든지 또는 이게 부의 대물림 이런 걸 이게 절대 비판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문제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과정 전반을 현장 검사하기로 해서 사건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서울 서초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주택 구입용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 신청해서 아파트 구입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명백한 허위 서류를 낸 거라며 오늘 검찰에 고발했고요. 딸은 주택 구입하고 몇 달 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는데 양 후보가 해당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5억 원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새마을금고에 서류를 낸 거로 전해져서 이 역시 국민의힘에 고발됐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사기가 아닌 편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높은 이자에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딸 명의로 대출받아 빚을 상환했다는 것입니다. 또 새마을금고 측에서 업계의 관행이라며 권유를 했고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자신의 가족 대출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양 후보를 겨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좀 잠시 들어보시죠. 이분이 자기의 행동을 사기 대출이라고 한 사람들을 다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먼저 고소하십시오. 그럼 저를 고소하세요.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증빙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 대출인 겁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변호사가 나와 주셨는데 이 문제 장 변호사님 이제 그 민주당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짧게 공영훈 양부남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그러시죠. 가면요. 공영훈 후보는 어쨌든 3표 레미콘 부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에 한 수년 전부터 이런 개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증여한 건 아니라는 입장 내놓고 있다라는 점. 양부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본인이 구입한 건 맞는데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들은 이제 지방에 의무로 이렇게 그 인사 발령이 나면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실거주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혹이 매일같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다라고 아마 땜질식으로 해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 착수했고요.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출 경위와 관련해서 그리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사업자 이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럼 정말 사업 자금으로 쓰였는지를 은행에서 스크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업을 영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허위 문서가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조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다들 그렇습니다. 조금씩 결은 다른데 그 맞습니다. 허위 문서라고 이제 박아서 보도하는 네. 데도 있고 뭐 아직까지 의혹이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네. 예, 그 그게 좀 문제가 사실관계를 되고 제일 잘하는 건 당사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200명이 넘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더더군다나 후보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검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숙제이자 몫으로 남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양문석 후보에 대한 그 여당의 비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콕 집어서 누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최근에 민주당 후보들에게 제기된 이 의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당 후보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있겠지만 침소봉대에서 전혀 다른 잣대로 일방적으로 몰매를 때리고 권력을 행사해서 억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갑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개별 후보가 이제 대응할 문제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근데 당내에서는 혹시나 이게 이제 불똥을 튀지 않을까 좀 염려하는,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무슨 업을 하느냐 했더니 이제 그 통신 판매업을 한다. 통신 판매업이라는 게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이게 5억치 뭘 샀느냐 물어봤더니 의류 등의 물건을 샀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자, 의류 등의 물건을 5억치 샀다면 그 앞에 양문수 후보가 뭘 했습니까? 11억 가지고 6억은 기존의 그 아파트 대출 고금리 대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예. 갖고 그다음에 5억은 내 개인 빚을 갚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5억을 의류를 샀다. 그럼 이게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통신판 인터넷 쇼핑몰에 팔았던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딸이 6개월 뒤에 캐나다로 연수를 갔습니다. 갈 때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글을 올리고 캐나다 연수를 갔습니다. 언제 예. 의류를 사가지고 통신 판매업을 했을까요? 이렇게 허위 서류를 만든 거 이게 저는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다. 혐의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자 법률상의 피해자는 새마을금고입니다. 거기에 누가 내부자가 있더라도 최종 대출 결제권자의 권한이 침해됐기 때문에 이건 사기입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피해자는 새마을금고고 실질적인 피해자는 그럼 누구냐? 바로 이제 그 11억을 대출 양문수 후보가 안 가져갔으면 받았을 우리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피해자고 법률적인 피해자는 새마을금고다. 따라서 저는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11억 받은 대출 이자는 누가 냈을까요? 이자는 아마 이게 부인이 교육자 공무원이거든요. 부인이 아마 이게 이자를 대납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여세 포탈이죠. 이자를 대납했으니까 이것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한테 묻습니다. 뭘 침소봉대했습니까? 만약에 양문수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면 침소봉대라는 게 바늘처럼 작은 걸 몽둥이처럼 크게 과장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뭘 침소봉대했습니까? 이 문제가 있고 특히 양문석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배상하겠대. 이거야말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입틀막이라고 봅니다. 뭐 당시에 2021년 4월에는 가계대출 규제가 한창 강화됐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오늘부터 매일 키워드로 돌아본 22대 총선 코너를 선보일 건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말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의붓 아버지 같아.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정치를 배가 찬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김준혁과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거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 한동훈 위원장의 쓰레기 발언은 경기 수원정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위안부 관련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 과거 그 형수 발언까지 소환하면서 한 말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직 발언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사과하기도 했죠. 셰셰 발언은 외교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좀 격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 변호사님. 네, 저는 격해져도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혼 가정한테 상처가 되는 뭐 계모 발언 전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당을 쓰레기라고 말하는 건 저는 금도를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정치를 X가치라고 했을 때 이게 실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는 이걸 변주해서 뭐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토요일 하루에만 쓰레기라고 민주당을 견준 게 14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분석해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민주당이고 그 다음이 이재명입니다. 집권 여당이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민주당 심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쓰레기라고 타당을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메시지로 중도층한테 닿겠습니까? 아,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점하게 되면 폭주하겠구나. 뭔가 협치는 절대로 하지 않겠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거예요. 지금 이미 표심이 양쪽으로 다 붙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건 중도층인데 이게 중도층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발언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 강하거든요. 강성 일변도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본인들에 대한 자성, 반성, 실책에 대한 어떤 대안 모색은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메시지 관리 지금이라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 관리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뭐 개같이 한다. 근데 그 민주당의 김성원 후보라고 수원갑에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그때 의원 때 국회의장 보고요. 박병석 GSGG라고 했어요. GSGG.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요. G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그냥 한 단어만 썼잖아. G. G가 나쁩니까? GSGG가 나쁩니까? 민주당은 이거부터 반성해야 된다. 공천 줬잖아요. 자, 그다음에 쓰레기인데요. 저는 제가 알기에 김준혁 후보 있으면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어요. 이분이 뭘 했냐?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요. 이분이 최태민 목사하고 여고생 불러놨고 뭐 마약으로 뭐 했다. 또는 이제 심지어 초등학교 선생할 때 초등학생하고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또는 온갖 게 오늘은요 이화여대 그 초대 총장이 학생들에게 또 뭐 미군들한테 성상납 어쩌고 했고요. 본인이 방송하면서 호가 유두 김준혁이래. 호가 유두래요. 한자는 다르지만 이 무슨 이게 천박한 인식입니까? 호가. 근데 이런 분의 발언을 그럼 뭐라고 비판해야 됩니까? 쓰레기보다 이게 더 뭐로 비판해 품격 있다고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말부터 이게 되돌아보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해야지 본인 말부터 이게 소개하기가 삐 울리니까 이게 방송에 소개도 안 되잖아요. 예, 유세 전면에 등장한 그 여야 대표의 발언들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논란거리가 되는 말들, 막말이 그간의 판세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후보 5.18 관련 발언이 있었고 장해찬 후보 난교 발언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민주당도 한번 보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목함질의 그 피해 장병들을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과거 발언 몇몇 과거 발언까지 해서 좀 논란이 돼서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장 변호사님께 네. 먼저. 자, 앞으로도 이런 그 막말이 좀 변수가 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지금 선거가 한 10여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9일이 남았죠. 그렇다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는 아무래도 막말 실언일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구도에서의 변화를 모색하기는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말 실수 하나. 과거에도 국민의힘 한 소속 의원이 이부망천, 사실 그 지역구 국민들한테 할 수 없는 말인 겁니다. 이런 말이 표심을 출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야 모두 유권자들 심기를 건드리는 막말, 그리고 소수자를 폄훼하는 그런 실언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화면에서 정봉주 후보라고 나갔는데 정봉주 전 예비 후보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근데 저는 장해찬 이거는 막말이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앞을 잘라놨잖아요. 어떤 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실력이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덕성에 대해서는 비판받아도 축구 선수가 이게 전문성 축구를 잘하면 평가받는 이런 사회가 필요하다. 이 말은 이게 낭조를 즐기자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표현 장해찬 자체는 후보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표현은 약간 그렇지만 이게 공천을 취소할 만큼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특히 젊을 때, 사인 때. 그다음에 도태우 변호사도 이제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 이런 데 일부의 주장이 있으니까 검증이 필요하다. 이 정도기 때문에 저는 막말로 안 보고요. 이 두 분의 막말을 보니까 지금 여기 그 양문석 후보가 제가 보기에 이 두 분보다 저는 가장 심각한 양문석 후보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직이라고 해놓고 사과도 안 해요. 이재명 대표까지 사과한 걸 본인은 아직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안산 주민들에게 비하한 거 있잖아요. 장난질 친다 이런 거. 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보고 전 불량품, 대통령도. 네. 기억상실증.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데 왜 양문석 후보만 공천되고 나머지 떨어진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사실 이 막말 그 발언 논란 관련해서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데는 오히려 좀 역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네. 것이 일반론적인 그 분석 아닙니까? 일반론적인 관측인데 지금과 같이 이제 선거가 이제 극단적으로 좀 가면 중도층인 분들도 과거에 이제 지지했던 정당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전략적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장 그렇죠. 변호사님 어떻게 동의가 보십니까? 됩니다. 중도층들이 마음 갈 곳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강한 말들 아마 의도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는 표심과 연결지어서 분석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강한 그리고 화력이 좋은 지지층들을 끌고 가면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전체적인 어떤 정치 구도상으로는 좀 우리가 반성하거나 아니면 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위원장이 강한 표현을 쓰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집토끼를 좀 단속하는 아무래도 산토끼보다 지지층을 이제 결속하는 이런 의도로 이제 강한 표현을 쓰는 게 맞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다룬 막말들은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어릴 때 이제 그 장해찬 뭐 이런 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좀 관대하게 보고 과거 거 지금 현재 의도를 가지고 막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국민이 따끔하게 비판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전략도 좀 있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워낙 절박하니까 뭐 강하게 원래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근데 하루에 아까 장윤미 변호사 말씀처럼 하루에 14번 쓰레기 이건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 앞에 이제 그 개라는 표현도 원래 한동훈답지 않은 표현인데 그만큼 이게 절박하고 선거가 이제 임박하니까 아마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한 거는 맞다 이래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의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